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4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투구쇼 부동산 별별 스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자주 뵙네요. 네, 일주일 만입니다. 그러니까요. 일주일 만입니다. 여름이 온 것 같아요, 사장님. 이제 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반팔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벌써. 네, 이제 반팔 입고 위에 바람막이 하나. 그래서 더우면 낮에는 또 덥잖아. 해 쨍쨍 내리면서. 그러니까 네, 갑자기 그래서 이제 더워졌어요, 그렇게. 예. 맞아요. 원래 반바지. 이제 집에서는 긴 바지 벗어 제치고 네. 집에서도 반바지. 열이 많아 몸에. 그렇구나. 네. 혹시 다이어트 계획은 없으십니까? 세상에 술을 먹게 하네요. 다이어트? 세상에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큰일이네. 그래요? 포기가 안 되네요. 우리 욕심이 너무 많나 봐. 지역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강영호 소장님과 함께, 네. 자, 우리 별별 이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인데요. 다들 이번 주에 가장 핫 이슈가 됐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투기 막는 울타리를 친 다음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7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서울 지역에서는 삼성동, 잠실동, 청담동, 대치동에 이어서 두 번째 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시가 21일 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고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또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투기 수요를 막고 거기에 따라서 제자리 걸음 중인 재건축 사업을 진전시키려는 취지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의도는요, 어디 지정되나 볼게요. 여의도는요, 풍선 효과 방지를 위해서 시범, 삼부, 삼익, 위성, 광장, 한양 등 인근 재건축 단지까지 포함해서 총 16개 단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수전략정비구역은요, 1에서 4구역. 여긴 특징이 아파트, 빌라, 상가 등 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과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대상입니다. 자, 목동은요, 1에서 14단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요. 다만, 목동지구에서 상업지역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자, 압구정은요, 압구정 현대, 압구정 한양, 압구정 신현대, 라이프 위성 2차 등 총 24개 단지가 그 대상으로 떠올랐는데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요, 27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주거지역의 경우 18제곱미터, 상업지역의 경우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상가,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사전에 득해야 됩니다. 허가 없이 계약하게 되면 최장 2년의 징역형 또는 땅값의 최고 30%를 벌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서울시는요, 주택 공급의 필수 전제인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무관하게 재건축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는데, 지정한 지역들이 전부 다 재건축 구역으로 관심을 받고 있었던 지역이라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에 재건축에 관련된 기대감이 많이 생기고 나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동시에 공약으로 얘기했던 재건축은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관측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를 요청을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가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이 주거환경, 설비 노후보다는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둬서 실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도록 만든 측면이 있으니까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랑 간담회를 했었죠. 거기에 따라서 문 대통령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낭비 아니냐라고 답을 하셨고요. 또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 등을 추진하는데 이건 중앙정부나 서울이 다를 게 없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그런 의견이 많은데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목동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조합원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길 예정이라서 기존에도 실제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매수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80억 거래 관련된 부분이 얘기가 많았었죠.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갭 투자 수요보다는 실거주 목적의 매매가 많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집값 안정에는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라는 시장의 판단이 우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수장님이랑 같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왜 지정을 했을까요, 갑자기? 우리 뭐 얘기 지난주에 하지 않았나?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정할 거다. 그렇지. 그 얘기는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제가 그 얘기도 했는데 뭐? 우리나라 역대 서울시장 중에 토지거래 허가 가장 많이 지정해봤던 사람이 오세훈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 네, 그 얘기 했어. 맞아. 네, 그래서 이분은 전임 시장 시절에 서울의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 3차 뉴타운 지정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왕창 다 지정해봤고 맞아. 어떤 효과가 있는지 경험해보신 분이에요. 거래량 급감하고 허가받기 진짜 힘들고 그거 눈으로 다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이 가게끔 지금 요번에 지정된 곳들을 보면 세 곳이 아파트 지구예요. 그래서 아파트. 예, 여의도 아파트 지구. 여의도 보면 상업지구 있지만 아파트가 들어간 아파트 지구가 몇 곳 있거든요. 아파트 지구랑 목동 택지개발지구, 네. 그다음에 압구정 네. 아파트 지구. 예, 여기 네. 지금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기 전에 다 묶은 거잖아요. 그리고 성수가 약간 의외인데 이것도 한번 좀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아무튼 요 네 개를 묶어서 아파트 지구로 지정을 하고 토지거래 허가. 그러니까 개발을 하려고 하면 선행해서 투기 방지책을 걸어놓고 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이게 결국은 2000년대 중후반에 뉴타운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서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물려서 지금 똑같이 그 시절에 재개발 구역에서 하던 것을 재건축에도 갖다가 한 거죠. 그러니까 뭐 했던 거 그냥 또 한 거예요. 뭐 새로운 게 이제 업종이 바뀌었으니까 약간 좀 새로울 수는 있지. 그 기존하고 좀 다른 게 예전에는 뭔가 한다고 해놓고 그게 이제 이슈를 타면 지정하고 뭐 한다고 하고 이슈를 타면 지정하고 이런 순서였는데 근데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시장에 내가 시장 되면 나 이거 안 가본 거 풀 거야라고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일단 이거는 네. 가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걸고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사에서도 있지만 이게 보면 재건축은 토지거래 허가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있어요. 더 강력한 규제가 이미 작동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단 말이에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이 있잖아요. 네. 조합 설립 민간하면 못 팔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예외 규정에 따라서 제한적으로만 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규제가 있는데, 그럼 요번에 이 지정되는 효과는 뭐냐.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가기 전의 단지들이 토지거래 허가가 묶이면서 더 이제 쫄릴 거라는 거죠. 제한적으로만 좀 진입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지금 뭐 기사의 인터뷰 보면 그러잖아요. 어차피 지금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나서 분양 신청하게 되면 앞으로는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붙기 때문에 다들 실거주 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라 뭐 별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그런 단지도 있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단지들도 있죠. 예를 들자면 애초에 아예 입주를 하기 되게 힘든 사이즈들 있잖아요. 뭐 되게 소형 주택들 이런 곳들 네.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지금 접근도 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실 입주 자체가 안 된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좀 수요를 차단하는 그런 효과는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초기 단계잖아요. 재건축 투자라고 하는 게 길게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서 입주할 때까지 가겠다. 네. 그러면 분양 신청하기 위해서 2년 거주를 해야 되지만 지금 이제 겨우 뭐 하는 단계냐면 지구 단위 계획.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기 전에 어떻게 재건축을 할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잖아요. 네. 이 단계에 들어가서 나는 조합 설립 인가 전에 팔겠다. 그러면 2년 거주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차익만 그렇죠. 누리겠다. 말 그대로 투자 측면으로 들어갈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차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재건축 사업의 시작부터 조합 설립까지. 조합 설립 이후부터는 또 다른 그게 있지만 겹 규제를 통해서 일단 수요를 차단하겠다라는 의지를 반영해서 넣은 거고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 그건 뭐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는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를 얼마나
이 거래가 이게 늘어나는 형태로 작동할 수는 없어요. 거래가 되게 줄죠. 예, 압박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지만 우리가 지난 뭐 잘 알잖아요. 대표님은 정말 잘 아시잖아요. 뭘 잘해? 재정비 촉진지구인 몰라. 뉴타운에서 토지거래 허가 몰라. 구청 가서 받아가면서 그 당시에 중개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네. 예, 어땠어요? 이 딱 되고 나서 얼마나 급감해요? 거래가? 거의 뭐 문의 자체가 네 증발하죠. 네 증발하고 18제곱미터 이하에 있는 그런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엄청나게 폭발합니다. 네 그리고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허가 안 받아도 되는 애는 올라가고 그렇죠. 허가 받아가야 되는 허가 받아서 사야 하는 애들은 그렇죠. 수요가 별로 없고 그렇죠. 이게 재개발은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특히 더 그랬을 거고 근데 그래서 아파트는 상관없잖아요 또. 아파트는 이제 대지지분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그게 좀 갈리겠죠. 그러니까 네. 아파트도 근데 이제 보면 소형 평수 이런 것들은 되게 애초에 들어가서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임대 비율이 높은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럴 것 같고. 근데 요번에 압구정이나 목동이나 이런 것들은 뭐 실입주 하면서 들어갈 물건들이 많이 있어서 여의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그렇게 제한되는 아파트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외였던 게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성수 전략정비구역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좀 뭐랄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길 왜 지정했지? 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이거는 이 얘기도 지난주에 하면 좋았을 텐데 네네. 저는 그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안 했어.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제가 2008년 9년에 그 당시에 이제 지금 벌써 12년 전이죠. 네. 얘기 들었던 게 뭐냐면 기자분들한테 그 당시에 기자분들한테 들었던 거예요. 지금 서울시 가면 다 성수 얘기밖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서울시 직원들이 성수 얘기밖에 안 한다니까. 그 시절에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맞아. 오세훈 시장 맞아요. 한강 공공성 회복 뭐 어쩌고 맞아요. 했던 그거 할 때 전략정비구역이라 그래서 합정, 성수, 압구정, 여의도 등등 여러 곳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아파트 지구 한강변에 있는 지금 압구정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반포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다고 하면 이제 좀 사업 속도가 빠른 형태에서 가장 좀 일단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끔 하기 위해서 한강변에 이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던 데가 그 당시 성수전략정비구역 이 얘기를 맨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만두고 가기 전에 제일 공을 들였던 데가 성수동. 제일 공을 들였던 곳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물론 뭐 마곡도 있고 다른 곳들도 있지만 이런 재개발 방식으로 가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어떻게 보면 사업이 나머지들은 무산되거나 안 된 거나 한 게 있지만 자기가 가다가 마무리 짓지 못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바뀌고 나서 그 시절에 처음에 그렸던 청사진들 다 무너지고 그랬던 걸 갖다가 이제 이걸 갖다가 다시 자기 손으로 살려야 되는 게 일종의 그러니까 분명히 되면 그때 그렇게 공을 들였던 데기 때문에 손을 될 거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재건축들 건드리면서 지금 요번에 나와 있는 목동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전략정비구역들이었던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가 그만두고 나갈 때 여의도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이제 여의도도 지구단위 계획안을 냈는데 그때 여의도 지구단위 계획안 같은 경우가 어떤 거였냐면 이 기부 체납을 45% 받는 대신에 용적률을 일반 상업까지 끌어올려주겠다. 이제 이런 거였는데 지역 주민들이 우리는 주상복합 아파트 되는 거 원치 않는다. 막 그리고 무슨 45% 기부 체납을 뭐 현금 기부 체납, 기부 체납의 종류 관련해서 말이 많고 그러다가 유야무야하고 끝났었는데 아무튼 지금 요번에 공교롭게 나왔던 곳들이 그 시절에 그렇게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가던 시절에 공들이던 곳들이 다 이제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다. 그래서 건드렸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이게 재건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건축이 아닌데도 건드렸어. 이 얘기는 뭐야? 이제 앞으로 다 건드릴 수 있다는 거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좀 불안하다 또는 뭔가 개발을 지금도 이미 지금 하고는 있죠. 공공재개발 추진한다 또는 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한다 이런 것들도 다 일단
뭐만 있으면 토지거래 허가 묻고 시작하겠다. 일단 공공재개발은 토지거래 허가 묻고 시작하고 도심공공복합사업은 토지거래 허가가 아니라 2월 4일 이후 사면 무조건 청산이니까 또 그건 상관이 없네요. 아무튼 서울시가 앞으로 이렇게 개발을 추진하는 곳들은 이렇게 선행적으로 이 토지거래 허가 묶이면서 시작할 수 있겠다. 예. 그러면 묶이면 어떻게 된다? 거래가 준다. 그래서 털고 싶어도 엑시트하기가 되게 좀 곤란한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다. 그렇죠. 네. 반면에 18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관심이 폭증한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3차 뉴타운 발표하던 시절에 그때 이제 장이랑 신길이 시범이었거든요. 두 개가 면적이 제일 큰 서울시의 뉴타운이었는데 그거 딱 하고서 토지거래 허가 언제부터 합니다 딱 지정하잖아요. 그래서 전혀 관심 없었던 장이 뉴타운이었는데 전화해서 나도 물어봤대. 거기 18제곱미터 미만 빌라 뭐 그때 이게 그 이제 6점 몇 평이었는데 5.56평인가 그게 아무튼 그 당시에 평수로. 그래서 이 관심이 쏠리지 않을 왜냐하면 이건 이 안에 진입하고 싶은데 다주택자 이런 사람들, 유주택자들은 못 진입하잖아요. 이 물건은 그 안에 재개발 새 아파트 될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이, 출구가 되는 거니까, 아니, 입장권이 되는 거니까, 사람들 관심이 가고, 네,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요번에도 뭐, 그런 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어쨌든 실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했었던 그런 지역들, 뭐, 대표적으로 목동이나 압구정, 여의도 같은 데는 여전히 실수요자가 접근하기에는 가능한 지역인 거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수요하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8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런 쪽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 같은데, 시작이 27일부터 시행이니까 오늘이 24일 토요일이거든요. 25일, 1일, 26일. 그럼 계약 시점부터니까 결국은 월요일 날은 가도 된다. 뭐 이런 얘기겠네요. 우리 유튜브가 더 늦게 올라갈 거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그와 관련해서 막차 탄다 생각하고서 뭐 거래들 일부 좀 있지 않을까. 근데 당장 어제 엊그저께 보니까 여의도 쪽에서 중개업하는 사장님이 이제 카톡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이제 싸늘한 것 같아요. 시장 반응은 벌써부터. 벌써부터. 네, 벌써부터. 그러니까 이게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진입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진입했다가 중간에 엑시트 하려고 하더라도 그렇죠. 허가가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악재를 작용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좀 일단은 뭐 지금 분위기 시장 분위기가 지금 막 엄청 화랑 이런 건 아니잖아요. 서울 전체적으로.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간을 그렇게 상황 판단을 하시려고 보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정했었던 삼성동, 잠실동, 청담동, 대치동 관련돼서는 거기는 시장 분위기가 어때요? 거기도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약간 좀 차이가 다른 게 뭐냐면 이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게 기존 아파트랑 재건축 아파트랑 작동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같은 때에 투자 목적으로 잠실의 새 아파트를, 이제 새 아파트라고 하기 약간 그렇지만, 예, 10년 된, 12, 3년, 15년 된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전세 끼고 사는다, 이렇게 진입하는 세는 굉장히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네네. 그냥 똘똘한 채로 갈아타기 하면서 내가 요참에 강남권 진입하겠다, 뭐 잠실권에 제일 이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기 좋은 단지에 실입주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정리해가지고 뭉쳐서 하나로 가겠다라고 해서 가는 최종 선택지가 결국 우리나라 안에서 최종 선택지가 소위 말하는 삼청대잠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 있잖아요. 예, 그 지역 토지거래허가 묶여있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새 아파트들은 그 마지막 종착지가 되고 있고 이 종착 수요의 본질은 실수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재건축은 그게 아니죠. 재건축은 앞으로 몇 년 뒤에 끝날지 모르는 재건축 사업에 내가 투자로서 들어가는 건데, 이제 몸테크도 몇 년이 될지 모르는 몸테크도 하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좀 줄 수밖에 없죠. 내가 재건축해서 새 아파트가 되는 거, 뭐 투자는 좋은데 그 낡은 집에 들어가서 몇 년간 버티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이제 요런 분들의 진입 차단이 되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그
거래 관련돼서 사실 예전하고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이번에 그 얘기하셨던 그 삼청대장 관련돼서 진행하면서 바뀐 게 뭐냐면 예전에는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특약에다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로 한다. 그래서 유동종 무효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 허가를 먼저 받아야 계약서를 써요. 네, 그렇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허가 받을 때 굉장히 까탈스럽게 물어본다는 거. 이런 부분은 거래하실 때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이야기, 네, 바로 갈게요. 자, 당정에서 LTV 우대 대상 확대에 대해서 가닥을 잡고요. 또 종부세 기준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까요?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본 여권에서 부랴부랴 부동산 정책 전환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라는 건데요. 부동산 민심 달래기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저소득층,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을 좀 낮춰야 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과거엔 무시했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낮춰주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재산세 감면 기준도요. 6억에서 9억 원으로 상향을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달 말에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LTV와 DSR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현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LTV가 40%, 조정 대상 지역은 50%가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청년 등 실수요자들에게 어떻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좀 열어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세 기준을요, 종합부동산세 기준을요,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종부세 대상을 주택가격 상위 1, 2% 주택에 한정하는 방향 또는 만 60세 이상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종부세를 내게 하는 과세 이연제도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난해 11월 확정한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가급적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이전에 기준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최종 결정을 다음 달 새 지도부, 여당 지도부가 선임이 되고 또 신임 국토부 장관이 취임을 하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의 정책하고는 좀 다르게 규제를 약간 좀 완화해주는 이런 식의 느낌도 드는데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약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올해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수장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안이 다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일단 제일 저는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어이가 없었다기보다는 네. 이제 서울시장 선거 참패를 하고 나서 세금을 건드렸더니 이게 확실히 민심이 별로 안 좋구나. 그렇죠. 이제 그걸 느껴서 뭔가 귀담아 듣는 척이라도 해야겠다. 또는 이제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끌고 왔었던 조세정책,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했던 방향이 맞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불만들에 대해서 세금 너무 과하게 늘어났다.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세금을 더 내야 되냐? 그래, 그러면 세금을 좀 줄여주는 액션도 취하고 실제 좀 줄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 고민을 한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대출 받고 싶은데 대출도 못 받아. 대출 받아 집 사고 싶은데 대출 너무 덜 해준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30대 애들 불만 많은데, 맞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보겠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 구체적인 안은 좀 나와야지 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보면 기존에 이게 타이틀들이 다 이래. 지금 김병묵 의원 발의안에서 종합소득세의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 네. 3억 올려주고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이제 이 9억 적용받는 게 1주택자잖아요. 네. 지금 현재.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1세대 1주택자만 이 종부세 공제가, 기본 공제가 9억인 거예요. 맞아요. 예, 이거 이제 12억 올려준다는 얘기인 건데,
1인이 2주택 이상 갖고 있으면 그 공제는 6억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안에 보면 6억에서 7억으로 올려주겠대. 그 정도 선이 1억 정도. 그래서 야 이거 1억을 어디다 갖다 쓰냐. 이제 물론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여기 뭐 재산세 감면 기준이든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1주택자. 그러니까 1주택자에 대한 어떤 달래기. 그러니까 명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디자인 자체가 하나만 갖고 계셨는데 세금을 넣으셨다고요? 저희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세금을 좀 감면해준 이런 걸 할게요. 네. 2주택? 니들은 적폐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기조. 그러니까 1주택자는 죄송합니다. 2주택 이상은 이게 일단은 깔려 있어요. 그게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았어요. 자, 이게 뭐 올해 지금 재산세, 작년에 지금 사실 이제 이런 민심이 세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분노한다. 맞아요. 이게 이제 표로 표출된 게 고작 작년 세금 낸 것 같거든요. 근데 작년께 요거라면 그렇죠. 이제 올해 거는 올해 이제 나오게 될 재산세와 이 종부세는 그러니까 지금 6월 이전에 끝내서 올해 세금을 좀 1주택자들한테도 세금 증가분을 감쇄시켜서 좀 우리 너무 미워하지 마. 왜? 내년에 대선 있잖아.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1주택자 이거 해가지고 안 했어. 이거 만약에 세금이 왕창 1주택자들도 왕창 나왔어. 그러면 야,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한번 경험해 봤잖아. 서울의 아파트 거의 다 대상인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세금 때문에 한번 이거 올해 봤잖아. 근데 올해 세금이 막 1주택자들은 세금이 엄청 늘어났어. 맞아요. 그러면 이제 7월, 9월 세금 내고 종부세까지 12월 딱 내고 내년에 지방선거 맞는 이 상황에서 보면 두렵겠지. 그러니까 이 선거가 진짜 무서운 칼이야. 그러니까 이 선거가 무서운 거야. 제가 생각할 땐 그래서 6월 안에 어떻게든 해서 하겠다. 왜 다급하냐. 선거가 쫄리게 했다.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도 2주택 이상의 사람들은 보니까 쪽수가 얼마 안 많아. 표수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많지. 니들은 계속 좀 죽어라. 근데 그분들, 그러니까 그럼 이게 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2주택 이상 4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구간에 따라서 2% 넘어가는 종부세 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뭐 올해는 죽었다고 생각해야지. 세금 이렇게 잘 회피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제 논의가 나오더라도 나한테는 언제 봄이 오나 갑갑하겠죠. 선생님 네.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네. 다주택자는 이러한 완화 부분에 있어서 기대할 게 없어. 난 네. 6억에서 7억 올리는 거고, 야, 씨, 6억 공제 기준이 이게 2005년도에 나온 건데, 지금 2021년이다. 그거 1억? 장난 아니야. 난 얘기가 바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니, 뭐, 제 맘 같아서는 6억 기준 공제 12억으로 올리고, 1주택자는 15억 정도를 해줘야지. 저는 그 정도는 돼야지 네. 지금의 어떤 가격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네. 맞다. 그러면 뭐가 근거냐? 근거 없어요.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훨씬 많으니까 네. 일단 그분들의 마음부터 먼저 그렇죠. 알려고 보자.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철저하게 그 표 계산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생색을 내며 그리고 또 이제 저것도 좀 약간 명분과 뭐를 실리를 다 잡으려고 하는 그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깔려있는 아니다 두 개가 그러니까 선거의 무서움을 우리 한번 봤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금이 엄청나게 종부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까 공시가격 발표되고 나서부터 연일 신문지상에 지금 공시가격 잘못 측정된 거다. 뭐 아니다. 제대로 된 거다. 잘못된 거다. 제대로 된 거다. 뭐 검토하겠다. 검수하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과거에는 공시가격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는 거 보면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면 올해 적용될 가능성도 있겠죠. 저는 뭐 세금 이거 줄이는 거는 당연히 해줄 것 같아요. 근데 대출 규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까지 잘 대출로 들어가는 것들을 조여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까지 계속 이 정책이 옳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한 번 이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계속 온 건데, 맞아요.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신규 수요를 줄인다. 그러니까 돈줄을 계속 잘라서 이 시장이 부풀어오는 걸 막겠다. 이런 측면에서 대출을 계속 강하게 옥죄왔고 계속 옥죄왔는데, 이게 이제 좀 대출 받아서 집을 못 사서 억울해요 라는 목소리가 커지니까, 이제 그러면 LTV를 좀 늘리고 DSR을 늘리고 뭐 하는 부분들을 이제 좀 반영하겠다. 이거는 실제 그걸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더라도 이게 재산세는 바로 제주에 얘기한 것처럼 정치공학적으로 의미가 있잖아. 그렇죠. 지금 네. 집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 표와 상관이 있는 거야. 근데 대출은 뭐예요? 얼마 되지 않는, 그렇죠. 얼마나 그 수를 표본이 나오더라도 추정되는 매수 수요가 얼마인데 그 중에 일부에게만 그렇죠.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별로. 그리고 명분에도 맞지 않아.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는 수요를 억제해서 대출 시장, 이 부동산 시장을 완화하겠다 이런 건데, 그걸 역행해서 다시 빚 좀 더 내서 집 사시죠. 이런 스탠스로 갈까? 그러게. 만약에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더라도 좀 실질적으로는 이게 제한적으로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만 길을 터주는 겁니다라는 식으로 명분을 세워가면서, 그러니까 좀 생색을 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예전에도 대출 규제 완화 관련돼서는 사실 정치권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별별사에서도 몇 번을 다뤘는데, 그거 나눌 때마다 사실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정부의 기관,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정확하게. 거기서 항상 안 됩니다. 대출은 안 됩니다. 기재부에서 하겠지. 네네. 그래서 항상 안 됩니다. 뭐 가계부채 수준이 높고 뭐 어쩌고 얘기들이 있었고, 사실 이 얘기가 나오기 저 앞쪽에 가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대출 규제하자마자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표가 딱 나고 나니까 현실적으로 딱 닥치고 나니 이제 뭔가라도 진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만큼의 표도 잡아야 되지 않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또 2030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대출을 못 받아서 사실 관심 있는 지역으로 못 들어가고 외곽 지역으로 뺑뺑이 돌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이 관심 지역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끔 어떤 여건을 마련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대출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10% 늘어나거나 아무튼 대출 요거 때문에 못 사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희소식일 수도 있고, 다주택자 분들은 별로 상관없는 얘기고. 여전 얘기죠. 네. 네, 우리 소장님은 상관없다고 지금.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서 그렇지 또 말씀. 물론 대출 더 해주더라도 더 받진 않아요. 네. 지금 요번에 저도 전세 올려받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대출을 갚으려고. 저는 부채를 상환하면서 좀 몸을 가볍게 이제 계속 만들고 있는 그런 쪽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높아진 분양가에 공공재개발도 그림의 떡이 된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부에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면서 공공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존보다 더 높은 용적률과 층수, 분양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분양가가 기존보다 높아지면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서민 실수요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림의 떡이 될까요? 공공재개발 하면 공급 많이 늘려서 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좋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흑석 2구역의 사례를 통해서 공공재개발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1월이었어요. 흑석 2구역에 최고 40층, 용적률 450%, 시세 60에서 65% 수준의 분양가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주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반발이 크게 이루어졌어요. 그랬더니 지난달 16일이죠.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주민 사업설명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집중이 됐었는데요. SH공사가 이 자리에서요, 최고 층수 49층, 용적률 600%, 시세 70에서 75% 수준의 분양가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자, 올 초에 제시한 조건은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수준인데요.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사업성이 높은 축에 속하는 흑석 2구역이 공공재개발을 포기해버리면 다른 후보지도 줄줄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시장의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추진위가 5월 주민총회를 거쳐 주민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한 뒤 동의서를 걷고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후 2월 달에는 SH공사와 주민대표회의에 협약을 체결하고 12월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 설명에서요, 공공재개발 인센티브 수준이 민간개발보다 높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다른 후보지의 공공재개발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이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 분양가가 기존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더 높아졌다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흑석 2구역의 경우 20평대인 전용 59제곱미터의 분양가가 이미 10억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는 13억 원대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중도금 대출 불가선인 9억을 훌쩍 넘기는 가격이라서 돈 있는 사람 아니면 살 수가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저렴한 가격이긴 합니다. 하지만 공공주도로 공급을 늘려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취지로 진행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이 됐다라는 지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흑석 5구역 공공재개발이 이런 식의 인센티브가 파격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공재개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렇게 해줬다가 주민들이 뗐으니까 용적률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현금 부자들만 결국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분양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즉 서민들을 위한 공급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이러한 오명도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지분 매입을 해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들 소장님이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 동의가 안 돼. 그래요? 예, 마음에 안 들어, 기사가. 예. 일단 흑석 2구역이 요번에 이게 지금 1월 15일날, 1월 14일날 그때 발표했었던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역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는 2월 4일 이후에 사셔도 청산 안 돼요. 예, 토지거래 허가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 사고 허가 받아야 되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사기 쉽지 않아요. 이 주택도 없어요. 이 흑석 2구역에는 가보면 거의 다 상가입니다. 예. 유일하게 있는 게 뭐 아파트, 되게 대지집은 작은 아파트 하나 있는데 그거 거주하시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래가 막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기에는 토지거래 허가 받으려면 상가 가서요. 뭐 이제 상가 받을 수 있는 자격 맞춰서 가거나,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물건은 이제 극히 제한적이다. 이제 그 정도 감안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일단 제가 좀 여기 지금 두 번째 얘기 중에 뗐으면 용적률이 올라가는 거냐 얘기하셨는데, 용적률 많이 안 올려줬어요. 원래 여기가 준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용적률 400% 나오는데요. 예, 뭐 450이니까 원래 공공재개발을 얘기했었던 니들이 받아먹을 수 있는 거에 120% 선. 그러니까 400에 120%하면 460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440.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선 450이니까 480. 그치. 계산이 안 되네.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준 거니까 엄청나게 많이 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개발 그런 부분은 별로 없고, 실제 이 공공재개발로 흑석 2구역은 사업성이 나쁜 구역이 절대 아니에요. 예. 조합원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바로 흑석역 역세권에다가 지금 흑석동이라는 동이 가보시면 되게 특색이 있어요. 앞은 한강으로 막혀 있고요. 뒤는 서달산으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섬처럼 둘러싸여 있는 동네예요. 근데 거기에 이 동네에 진입할 수 있는 지하철역 딱 하나 있는데 그 흑석역입니다. 그러니까 흑석역, 버스 정류장은 이 흑석 2구역을 딱 끼고 버스 정류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흑석동의 제일 중심의 요지인 땅이에요. 그래서 중심 상권들이 다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업이 안 됐던 거는 사업성이 안 좋아서 안 된 게 아니에요. 그 상권의 제일 메인에 있는 또 시장도 끼고 있고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조합 설립
할 수 있는 동의 요건이 안 나와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거예요. 흑석 2구역은. 근데 지금 공공재개발로 가게 되면 이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네. 이 법에 보면 그러니까 공공이 사업 시행자가 되면 어떤 기준이 있냐면 사업 시행자 지정 기준이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인 4분의 3 면적 2분의 1이 아니라 그렇죠. 50%만 50%. 되면 돼. 예, 이 3분의 2도 아니에요. 그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공공재개발로 가게 되면 여기는 동의를 50%만 받으면 바로 사업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상가 갖고 있는 분들의 어떤 반대를 굉장히 쉽게 무력할 수 있는 거. 75와 50은 완전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뭐 개발의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받는 것처럼 자꾸 호도를 하는데 이 기사 오늘 좀 이 기사에는 이렇게 안 나왔지만 다른 기사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전 뭘 근거로 그렇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흑석 2구역이 그냥 민간 재개발을 하면 비례율이 84.7%인가 나왔는데 87인가 84%가 나왔는데 공공재개발로 했더니 104.8%인가로 비례율이 이렇게 높아졌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좋다. 사업성을 이렇게 개선시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흑석 2구역을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면 비례율이 84%가 나오냐? 80%대가 어떻게 하면 나오냐? 그 80%대를 계산했다는 얘기는 일반 분양가를 굉장히 후려쳤거나 싸게 후려쳐서 제가 분양 못 받게 종후 가격을 낮췄거나 또는 흑석 2구역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일 흑석동 핵심 상권이라니까요. 마트며 뭐며 다 여기 있어요. 그 상권에 만들어지는 제일 핵심 시설이 뭐예요? 상가잖아요. 그렇죠. 상가의 평가 금액을 엄청 후려쳐서 계산을 했겠죠. 그러니까 종후 가격을 눌러가지고 비례를 낮게 보여줬겠지. 이 조합원들한테. 근데 우리가 하면 아파트 가격들이 이러니까 뭐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보다 이 인근에 보면 사업성이 훨씬 떨어진다라고 한 흑석 3구역이나 흑석 3구역도 비례율이 100%가 넘었어요. 그리고 옆에 흑석 5구역 이제 입주 끝난 흑석 한강 센트레빌 1차 이런 데도 비례율 110%로 사업 마무리했었고 84%짜리 비례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저는 이 공공재개발을 하면 사업성이 늘어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언론 마케팅을 그렇죠. 하는 것 거죠. 자체가 조금 저는 약간 되게 약간 좀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그 부분 불만이었고 그 얘기는 앞으로 공공재개발들에 가서도 공공재개발을 이렇게 좀 이끌고 어떤 성과를 내고 싶어. 이 공공재개발 성과의 핵심이 그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 사업의 주도권을 공공이 가지고 오면서 공공이 하고자 하는 임대 아파트들 뭐 이런 것들을 더 늘리는 건데 이제 솔직히 좀 이용당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좀,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후자에서 얘기했었던 말씀 부분 뭐 이렇게 지금 보면 사실 저는 흑석 2구역의 사업성을 어떤 식으로 분석했는지 민간으로 할 경우에 공공이 분명히 이게 이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제한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구할 수 있으면 입수해서 저는 좀 보고 싶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사업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 분양을 얼마로 몇 개를 할 경우에 그리고 평균 사업비 얼마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경우에 원래 갖고 있었던 이 조합원들의 종전 가치가 얼마의 개발 이익으로 바뀐다라는 걸 계산해서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정 가격이 있을 거예요. 지금 기사에서 20평형대 일반 분양가가 뭐 10억 나올 거다. 30평형대가 13억 나올 거다. 이거 너무 분양가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그 추산식에 아마 이 내용이 포함돼서 그랬을 겁니다. 뭐 기사 후단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반 분양 흑석 2구역 이렇게 비싸게 하면 대출도 안 나오고 대출 안 나와서 청약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죠. 원래 비싼 동네 뭐 개포동에서 분양할 때도 맨날 하던 얘기 똑같은 얘기잖아요. 공공이라고 해서 주변의 시세가 지금 흑석 2구역의 인근 바로 흑석 7구역 아콜 리버하임의 30평형대 아파트 시세가 뭐 18억 20억 하는데 그 옆에 13억개 분양하면 싼 거 아니에요. 당천만 대도 비 5억 아니야. 뭐 그렇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집합은 조금 대출이 안 나오는 건 대출을 해주지 않는 9억이 넘어간다고 해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 제도가 문제인 거지. 좀 뭐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이런 부분은 조금 저는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럼 결국은 흑석 2구역이 기존의 문제를 갖고 있었던 동의율을 받을 수 없었던 부분, 네. 동의를 채울 수 없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공공재개발로 해서 동의율을 갖추기가 쉬운 조건으로 해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보시는 거고,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들도 우리도 개발이 추진이 안 됐는데 흑석 2구역처럼 이렇게 동의율도 낮아지고, 또 한편으로는 숫자상으로 보면 용적률이 450%를 제한을 했다가 이번에 600%를 제한했단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아 그러네.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놓쳤네요. 네. 원래 그랬는데 600이니까 늘어난 거지. 그렇죠. 예.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 우리도 600을 또 기대하면서 공공재개발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공공재개발이 관심들이 높아지고 실제 공공재개발로 인한 사업 추진들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살짝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 공공재개발 1차는 사업지가 8개밖에 없고 그 중에 될 때 안 될 때들이 사업 부지도 별로 크지 않아서 그렇게 사실 큰 파괴력을 갖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2차 같은 경우는 이 신규 또는 해제 지역에서 가는 거라서 2차 지정한 곳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는 맞아요. 조금 많이들 갈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지금 흑석 2구역은 아무튼 주민들이 어떻게 이제 제가 전화해서 분위기 어떠냐고 좀 현장 중개업소에 물어보기도 하고 하긴 했는데 시큰둥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보면 한쪽에서는 요번에 빨리 이렇게라도 해서 가야 된다, 밀어붙여서 가야 된다 이런 쪽도 있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좀 이렇게 했는데도 어려울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50%는 당연히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이게 막상 패는 까봐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세력 싸움이에요. 가면 그렇죠. 이걸로 가자라는 그렇죠. 으쌰으쌰하는 세력이 누가 더 세냐. 아니다. 우리는 그냥 이거 풀고 다시 민간으로 가자가 세냐. 그 내용에 따라서 좀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거니까. 자, 그래서 흑석 2구역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공공재개발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잠시 예측을 해봤는데 일단은 확실하게 뚜껑이 열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지금 흑석 2구역을 통해서 공공재개발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계속 밀어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시범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들도 관심들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기사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분양가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변 시세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거다 라는 부분들이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흑석 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나 이건 놀랬다. 지금 사실 제가 이 부분 놓쳤던 부분이라 정말 죄송한데요. 네. 이게 600%로 제한했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이 기사만 얼핏 봐서 지금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던 거고 조금 이 자료는 놓고 사업성 분석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도출됐는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 84% 비례율이 나왔다는 얘기도 이게 종후 가격, 그러니까 분양가를 좀 눌러서 그랬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토지 가격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 지역이 흑석 2구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다 아까 준주거 지역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시지가가 높은 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사업성 분석을 좀 그 자료를 좀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잘못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정정을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이 이렇게 최고 49층 용적률 600%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했지만 촉진계획 변경돼봐야 또 알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촉진 계획 변경이 진행이 돼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질지 또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계속 지켜봐야 될 내용인 거지. 해주지 않을까? 왜요? 이 재정 촉진 계획 이 정도 지금 나서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제안을 해놓고 SH가 이렇게 공공재개발하겠다라고 제안을 해놨는데 네. 갑자기 서울시에 올라와서 네. 반려. 우리의 그 유능한 도시계획위원회 분들이 네. 계시잖아요. 아직 그 전임 시장님 또 그런 부분도 있어. 그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네요. 네. 그렇죠. 닭장 만들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네. 근데 원래 같은 색깔이니까 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는데 아무튼 속도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안에 여기는 올해 안에 큰 가닥은 나올 거라서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이미 다 끝났죠, 흑석동은. 여기 남은 거죠. 아니요. 지금 아직 더 남았나요? 아직 흑석 11구역, 9구역, 지금 흑석 9구역 같은 경우는 표류하고 있고요. 아. 사업 추진 주체 간의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고 11이 조금 요새 속도 내고 있는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러면 흑석은 다 끝나네요, 이제. 1구역 남았고. 아, 2구역 바로 옆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변신이더라고. 사실 저도 가끔 지나가다 보면, 오, 여기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짧게 방송을 했는데, 짧으니까 좋죠, 소장님? 안 짧죠? 한 시간이 됐어요? 짧은 거 아니었어? 아니야, 3개밖에 안 했는데? 아니야. 기사의 개수는 줄고 소장님의 얘기는 많아졌습니다. 브라보! 네. 자, 따뜻한 봄입니다. 네, 다들, 콧바람 쐬시고 싶은 마음 간절할 것 같은데요. 또 5월, 곧 5월,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달 계획들도 바빠지시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들도 하시고 하셔야 돼서.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따뜻한 계절도 잘 느껴보시고요. 네, 그리고 기분도, 네, 밝게 전환도 좀 하시고, 네. 그래서 수장님도 한 주간에, 네, 좋은 일 많이 생기셨으면 하고,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